안녕하세요. 저는 나노팹에서 방막 장비 담당하고 있는 강혜라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피자 맛있게 드시면서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방막 장비들의 전체적인 소개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장비는 LPCVD, PECVD, ALD, 스퍼터 장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이베포레이터 두 대가 있는데요. 고진공 상태에서 전자빔을 이용해서 메탈을 기화시켜서 방막을 증착하는 방식입니다. 1번과 2번 장비의 차이점은 사용하는 챔버의 크기가 다르고 메탈 소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여러 장 로딩이 가능하고요. 2번에서는 한 장의 웨이퍼가 로딩이 가능한데 사용하는 소스의 양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퍼터 장비입니다. 이온을 타겟에 충돌시켜서 이때 떨어져 나온 입자를 방막에 형성하는 등착 방법이고, 사용 전력에 따라 DC, RF 스퍼터, 그리고 고단차 피복을 위한 HSC 스퍼터 장비가 있습니다. 어, 타겟의 종류와 크기가 다른데요. HSC 스퍼터는 10인치 타겟을 사용해서 8인치 웨이퍼까지 로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CVD 장비입니다. 네, PCVD 1번, 2번에서는 주로 절연막을 등착하고 3번 장비에서는 실리콘 카바이드를 등착합니다. LPCVD에서는 폴리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옥사이드 막을 형성할 수 있고 웨이퍼는 6인치 25장까지 로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자층 증착 장비인 ALD 장비가 있고요. 리액턴트를 H2O를 사용하는 서멀 타입과 플라즈마를 형성하는 PALD 타입의 클러스터 ALD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니스 장비는 네, 수소와 산소를 반응해서 실리콘을 소모시키면서 SiO2 방막을 만드는 장비이고요. 드라이웻 옥시데이션 구분되고 그리고 다른 챔버에서 메탈, 넌메탈, 폴리머 구분해서 어닐링도 가능합니다. 지금 클린룸에 있는 장비들은 전부 다 6인치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앞에 말씀드린 HSC 스퍼터와 ALD 두 대의 장비는 8인치까지 로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퍼니스에서는 천천히 어닐링을 하는데요. RTP라는 장비에서 수십 초 내에 급속으로 어닐링하는 장비가 있고 온도는 1000도까지 가능합니다. 페럴린 코팅 장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계측 장비는 광학적 성질을 이용해서 방막의 두께나 불전류를 확인하는 엘립소미터 장비, 그리고 방막의 단차나 러프니스 등을 원자 단위로 확인하는 AFM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주신 학생분들은 아실 텐데요. 저희가 최근에 팹 확장이 되었고, 그래서 기존의 옐로우룸이 신규 옐로우룸으로 이전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비어있는 화이트룸에는 내년부터 이런 장비들이 많이 도입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이제 심플룸 그룹에서는 김현우 선생님, 저 김보성 선생님 이렇게 3명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방막 장비들이 오퍼레이션 이외에도 관리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 체제로 관리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정 의뢰는 샘플 UCRF 홈페이지에서 샘플 접수를 하셔도 되고 이메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클리닝을 직접 해서 샘플을 가져다 주시고요. 방막 공정이 끝나면 이제 클린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계측 장비는 앨리스미터를 이용해서 두께 불전율 확인을 하고요. 메탈 시편의 경우에는 단차를 만들어 두께 확인을 하고 현미경으로 표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방막 등착의 주요 변수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증착률은 단위 시간당 증착되는 방막의 두께, 증착 속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습식 시각 속도는 방막의 밀도 등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균일도는 이제 필름 전체의 방막의 두께, 기판 표면 상태, 화학적 조성 등이 얼마나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웨이퍼 내에서
그리고 웨이퍼 간의 균일도를 확인하여 이 퍼센트가 낮을수록 좋은 균일도를 가집니다. 접착력은 방막이 기판에 잘 결합되어서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서 후속 공정에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네, 굴절률은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고 이런 굴절률 변화를 통해서 방막 조건의 변화나 네, 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막 응력은 압축 응력, 인작 응력으로 나눌 수가 있고 방막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크랙이 가거나 소자의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조의 종횡비와 피복 능력인데요. 종횡비는 구조의 깊이와 너비의 비를 의미하고 피복 능력은 이 구조물의 바닥, 측면, 모서리까지 균일하게 덮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피복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좀 더 살펴보면 네, 표면 이동도는 표면에서 입자가 얼마나 쉽게 이동하는지 그리고 고착 계수는 표면에서 얼마나 잘 달라붙는지를 의미해서 이 고착 계수가 낮을수록 표면 이동도가 높고 균일한 방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달 각도는 가스가 이 표면에 입자하는 각도인데요. 이렇게 균일한 피복 능력을 위해서는 적절한 압력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장비 소개를 하겠습니다. LPCVD는 저압 CVD입니다. 상압 CVD의 단점을 보완해서 불순물을 많이 감소시킨 장비이고요. 보통은 1토르 이하에서 그리고 온도는 500도에서 900도 사이에서 진행합니다. LPCVD 진행 방막은 보통 게이트 분리, 절연막 등에 사용이 되고요. 고온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우수한 스택 커버리지를 가지고 균일도가 좋고 좋은 품질의 방막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웨이퍼를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온이기 때문에 샘플에 제한이 있고 상대적으로 느린 증착 속도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장비 공정 진행 순서입니다. 장비 계략도를 보시면 이제 아래에 있는 보트가 위로 올라가서 웨이퍼가 챔버 내부에 들어가서 캡 상태가 되면 공정이 진행이 되고요. 가스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주입되어서 이 노즐을 통해서 균일하게 분사가 됩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보면 실제 샘플을 로딩하는 사진인데요. 이 아래쪽과 위쪽에 희생층으로 사용하는 더미 웨이퍼를 두고 가운데 샘플을 로딩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버티컬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호리존탈 타입에 비해서 이너 튜브, 아우터 튜브가 있어서 가스 흐름을 잘 조절해서 좀 더 균일한 웨이퍼 방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샘플을 로딩해서 부트가 올라가서 펌핑을 하게 되면 메인 밸브를 닫고 리크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온도를 올리고 가스 압력을 맞춰서 공정을 진행하고 끝나고 나면은 각 라인들의 백균 퍼지를 반복해주고 벤트를 해서 진공도를 체크해서 부트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 시간은 방막이나 두께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네, 공정 조건입니다. 도트 폴리실리콘, 옥사이드, 나이트라이트 방막을 증착할 수 있습니다. 도트 폴리실리콘은 실란과 포스핀을 사용을 하고요. 원하는 이제 RS 값에 따라서 조건을 조금 달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535도의 1토르 가까이 공정에서는 댐레이 2.5나노대가 나오고요. 그리고 네, 565도 공정에서는 댐레 18나노대가 나오고 이 이후 공정에서는 어닐링 과정을 거쳐줘야 하는데요. 퍼니스 또는 RTP로 어닐링을 진행하고 두께에 따라서 RS 값을 보면 이 정도 값을 얻을 수가 있고 이 면저항은 클린룸에 있는 4포인트 프로브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도트 폴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더트로 실란만 흘려서 폴리실리콘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옥사이드는 테오스를 사용을 하고요.
테오스를 사용을 하고 두께에 따라서 압력과 온도를 조절하여 댐레이트는 2나노대, 1나노대에서 5나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트라이트 공정은 DCS와 암모니아를 사용해서 진행합니다. 네, 공장 결과인데요.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순 없고 몇 가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레인 사이즈 변화입니다. 처음에 공장을 진행하고 어닝을 거쳤을 때는 그레인 사이즈의 크기가 크게 변하지 않는 걸 알 수 있고요. 600도에서 공정을 진행했을 때는 10배 정도 커진 걸 알 수 있고, 온도가 650도로 너무 높아지면 이게 파티클이 형성이 되어서 방막이 제대로 증착되지 않습니다. 어닐링 전후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어닐링 전과 후에 웨이퍼의 색 변화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께도 262나노에서 25나노 정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적한 값도 수 킬로옴, 수백 킬로옴, 또 메가옴까지 되게 불균일 했는데요. 이 어닐링 후에는 6인치 웨이퍼의 전체적인 유니포미티가 평균값이 22.7 옴퍼스퀘어, 그리고 유니포미티 1%대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템 분석을 통해서 이 두께가 줄어드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아몰퍼스 비정질 상태에서 결정 구조로, 결정질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께 측정입니다. 웨이퍼, 6인치 웨이퍼 안에서도 5포인트로 유니포미티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25장 이렇게 로딩되는 배치 단위의 경우에는 그 25장 웨이퍼에서도 탑과 센터 바텀을 두고 측정을 해서 전체적인 유니포미티가 3% 이내로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소미터와 템으로 같이 확인해서 두께 확인을 하고요. 사이드의 경우에는 방막을 올리고 나서 패턴을 만들고 이후에 단차를 만들어서 AFM으로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닫힌 구조에서는 그 올리기 전에 있는 방막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웨이퍼에서 올리는 거랑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수나노대 오차가 중요한 경우에는 샘플을 깨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LPCVD 테오스 옥사이드의 스텝 커버리지입니다. LPCVD는 이제 PECVD에 비교해서 스택 커버리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1대1 구조에서는 거의 100%에 가까운 컨포멀한 구조가 나오고요. 지금 이 이미지는 거의 4.31 마이크로대의 중행비가 2.3 정도 되는 샘플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웨이퍼를 디바라이 장비로 에칭을 해서 구조를 확인을 했고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사이드 스택 커버리지를 보면 63%, 그리고 바텀 스택 커버리지를 확인하면 75% 정도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PCVD 장비입니다.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CVD 방식이고요. 보통은 절연막을 증착을 하고 이 플라즈마를 형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증착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온에서 공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LPCVD에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퀄리티를 가지고 그리고 한 장씩 로딩하는 점이 있습니다. 공장 진행 순서입니다. 장비의 구성을 먼저 보면 프로세스 가스가 MFC를 통해서 챔버 내로 들어옵니다. 이 위에 있는 샤워헤드를 통해서 가스가 균일하게 분사가 되고요. 이게 RF 파워링가 하면 플라즈마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히팅척 위에 웨이퍼가 놓이게 되고 화학 반응을 통해서 방막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백큐um 펌프를 통해서 이제 반응하지 않은 기체들은 빠져나가고 이후에 이제 스크러버라고 하는 가스 처리 장치를 통해서 환경에 유해한 가스는 없이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시면 챔버를 열었을 때 사진인데요. 이렇게 샤워헤드에 균일하게 구멍이 뚫려서 가스가 이제 일정하게 밑으로 내려오고요. 여기가 4인치 또는 6인치 웨이퍼를 바로 올릴 수 있는 히터 척입니다. 그래서 샘플을 로드락 웨이퍼에 넣고 진공을 잡고요. 그러면 이제 메인 챔버의 진공이 깨지지 않는 상태로 게이트 밸브가 열리면서 샘플을 메인 챔버에 넣고 그리고 공정을 진행하고 끝나고 나면 다시 로드락 웨이퍼로 꺼내줘서 공정이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플라즈마 클리닝입니다. 이 방막 장비들이 실리콘 웨이퍼 위에도 증착이 되지만 챔버 내부에도 계속해서 방막이 쌓이는데요. 그래서 이 챔버를 열어서 주기적으로 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PCVD 장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동일한 챔버 내에서 플라즈마 클리닝을 통해서 챔버를 깨끗이 만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사용되는 클리닝 가스는 드라이 해칭에서 주로 사용하는 플로린 계열의 가스입니다. 그래서 이 CF4와 O2를 넣고 플라즈마 상태가 되면 여기 쌓여있던 방막이 SiF4, CO2 같은 휘발성이 높은 기체로 변환돼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막이 끝나고 나서 클리닝을 거치면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요. 그래서 매번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두께별로 주기를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잘 지켜지지 않으면 이렇게 플라즈마 클리닝을 해도 깨끗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챔버 내부가 오염된 상태로 공정이 진행되면 각막에 파티클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쌓인 채로 소공정이 진행했을 때 크랙이 간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실 이 정도로 보이는 파티클은 육안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정이 끝나고 나면 표면을 랜턴으로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항상 현미경으로 표면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PCVD 공정 조건입니다. 네. SiO2를 만들 때는 실란과 N2O 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이트라이드는 실란과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증착합니다. 압력은 보통 1토르, 1.5토르, 그리고 파워는 100W, 60W 정도에서 진행하고, 댐레이트는 아까 테우스 옥사이드가 5나노 이하였는데 그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증착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RI가스는 1.46입니다. 나이트라이드는 댐레이 34 정도 되고요. 2.02 확인 가능합니다. 방막의 이제 유니포미티를 보면은 실리콘 옥사이드 100나노 증착했을 때 유니포미티가 평균가 한 2%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50나노일 때는 1.6%대, 그리고 불전율 2.02 값을 가집니다. 다음은 흡식 시각 속도입니다. 비효의 용액에 방막을 해칭했을 때 실리콘 옥사이드는 초당 5나노대, 그리고 나이트라이드는 초당 1나노대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리콘 나이트라이트 방막을 이제 마스크로 해서 실리콘 웨이퍼를 에칭하는 조건인데요. KOH 용액에 끓이면서 이렇게 담궜을 때 그 사용하는 압력 변화에 따라서 시각 속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했던 조건이 1200ml에서 실란과 실리콘 나이트라이드와 실리콘의 이 선택비가 1대 2770 정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PCVD는 여러 가지 이제 공정 변수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공정 챔버의 온도, 압력, 가스량, 가스 비율, RF 파워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예시로 온도는 350도, 압력은 1토르, 파워 100W에 고정을 하고 암모니아도 50에서 ccm으로 고정했을 때 실란가스의 유량을 변화시키면서 실란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증차 속도가 증가하고 유니포미티가 좋아지고 불전율 값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값이 낮아지는 이런 경향성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데이터는 파워에 따라서 이제 파워가 높아질수록 속도가 증가하고 그만큼 방막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값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해당 이미지는 서페이스 프로파일러에서 스트레스 측정 모드로 확인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이렇게 SiO2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방막을 IR 분석을 통해서 이 방막이 가지고 있는 피크 값을 확인하고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PCVD에서 가지는 불순물 픽들을 어닐링을 통해서 이 값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께에 따라서 러프니스의 차이점을 AFM 장비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 ALD 장비부터 김보선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론이고요. ALD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LD는 제목 그대로 커플링 능력을 가지셨는데요. 그래서 기체와 웨이퍼 기판 표면과 일단 화학 흡착을 통해서 원자층 수준으로 이제 한 층 한 층 방막을 쌓아 올리는 증착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그 CVD랑의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PCVD 같은 경우에는 전구체랑 반응물을 이렇게 동시에 주입을 했는데, 그런데 ALD는 이렇게 프리커서랑 리액턴스로 따로따로 주입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이 ALD는 셀프 리미팅 리액션이라는 특징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따로 주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반응물이랑 반응물 간의 반응은 이제 일어나지 않고 반응물이랑 표면과의 반응만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한 층의 원자층이 증착된 상태라면 이제 과잉의 가스를 더 넣어도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ALD로는 이제 디램의 카패시터나 게이트 옥사이드 사용하는 막을 증착하고 있고요. 따라서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원자층 수준으로 증착을 하기 때문에 매우 얇은 막을 증착을 할 수 있고 또 원하는 두께랑 조성을 좀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 높은 종횡비에도 우수한 스텝 커버리지를 가지고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원자층 형태로 증착을 하기 때문에 음막의 성장률이 매우 느리고 또 표서의 잔량 확인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ALE, 일단 스탠다드 고정 진행 순서를 보시면 원하는 물질에 따라서 챔버 온도나 키니스트 온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먼저 온도 체크를 먼저 진행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챔버에 샘플을 로딩하고 그 다음에 키니스터라고 이제 프리커서나 리액턴서가 들어있는 용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키니스터의 밸브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챔버에 엔트 가스를 흘려주는 프리 프로세스를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진짜 디포지션 공정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 디포지션 공정은 아까 봤던 것처럼 프리커서를 먼저 펄스 퍼지, 리액턴스 펄스 퍼지 이렇게 한 사이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사이클 수를 조절을 해서 그 방막의 두께를 조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정이 끝난 다음에 다시 챔버에 엔트 가스를 흘려주는 포스트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키니스트 밸브를 다시 닫아주고 샘플을 얼로딩한 후에 이제 그 가스가 지나갔던 배관에 이제 그 가스가 남아 있으면 이제 좀 나중에 응축돼서 배관이 막힐 수도 있으니까 배관에 엔트 가스를 좀 흘려주는 토스 라인 퍼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아래 사진 보시면 요거 이제 챔버의 실제 사진인데요. 그래서 가스는 여기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서 남은 잔여 가스는 여기 큰 구멍으로 배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알루미늄 옥사이드 공정을 좀 예시로 들고 왔는데 처음에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표면에 있는 OHB에 TMA라는 그 프리커서를 넣어서 먼저 반응을 한번 한 후에 두 번째로 이제 리액턴스로 이제 물을 넣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알루미늄 옥사이드가 한 층이 증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물질로는 먼저 일단 서멀 ALD랑 클러스터 ALD 이렇게 두 대가 있는데요. 서멀 ALD로는 일단 요 TMA로 알루미늄 옥사이드 TMHF로 하프늄 옥사이드, DG로 징크 옥사이드, TTIP로 TiO2를 증착을 하게 되고요. 클러스터 ALD로는 티클로 타이나이트라이드, 그리고 TBT, ETA로 탄탈륨 나이트라이드를 증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물질들을 보시면 그 증기압들이 조금씩 다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증기압이 다 달라서 이 캐니스터가 원하는 물질의 온도가 다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물질별 공정 조건을 제가 일단 한 사이클을 이제 걸리는 시간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어떤 요 알루미늄 옥사이드랑 하프늄 옥사이드를 비교를 해보시면 요 어시스트 펄스 타임이 하프늄 옥사이드에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하프늄 옥사이드가 아무래도 증기압이 조금 낮아서 PM 챔버에 조금 더 잘 주입을 하기 위해서 N2 가스를 캐리어 가스로 이용을 해서 어시스트 밸브를 열어줘서 주입을 하는 시간이 추가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탄탈륨 나이트라이드랑 타이 나이트라이드를 보시면 탄탈륨 나이트라이드는 여기 수소 플라즈마를 이용을 해서 증착을 하는 시간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소 플라즈마를 이용을 해서 증착을 하면 이제 방막의 그 저항성도 좀 더 강조할 수가 있고 방막의 밀도도 좀 더 높여서 증착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사진은 이제 알루미늄 옥사이드랑 탄탈륨 나이트라이드를 이제 증착을 해서
템으로 이제 이미지를 찍어본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질방 공정 조건을 이제 또 온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 옆에 챔버 온도도 이제 물질별로 좀 다 다른 것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챔버 온도는 여기 서멀 윈도우라고 이제 ALD 공장에서 방막 성장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구간이 있는데 그 온도 구간을 이제 챔버 온도를 유지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이제 키니스트 온도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증기압도 달라서 키니스트 온도를 다르게 유지시키고 있는데 이 온도들은 여기 밑에 키니스트 템퍼처로 여기 히터랑 쿨러가 있는데 따라서 그 온도에 따라서 요거를 이제 키니스트에 장착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액턴스로는 일단 서멀 ALD로는 이거 물을 이용하고 클러스터에서는 타이나이트라이드는 암모니아 그리고 탄탈륨 나이트라이드는 아까 전에 수소를 해서 수소 플라즈마를 발생을 시켜서 장착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사이클을 보시면 GPC라는 게 있는데요. GPC는 이제 그로스 per 사이클로 한 사이클마다 얼마나 증착이 되는지 방막의 두께를 나타내는데 일단 10나노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보았고요. 알루미늄 옥사이드는 이제 한 사이클에 0.11 나노미터 그리고 하프늄 옥사이드는 0.06 나노미터 정도로 증착이 되어서 그래서 이게 증착 시간이 하프늄 옥사이드가 아무래도 알루미늄 옥사이드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공정 시에 좀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전에 단점 중에 하나로 프리커서 잔량이 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공정을 할 때 원래 이 리액턴스랑 프리커서가 이렇게 일정한 압력으로 나와줘야 하지만, 아무래도 그 하나가 다 소진이 되면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정 중에 이 바로트론 게이지를 좀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프리커서 잔량은 아무래도 이렇게 무게를 달아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일단 무게를 달아서 잔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챔버 컨테미네이션이라고 아무래도 이 뜨거운 챔버가 그대로 노출이 돼서 이제 샘플을 로딩, 언로딩 하기 때문에 장갑이나 옷에 닿아서 이렇게 오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오염이 발생하면 이제 유니포미티나 유전율값 같은 방막의 특성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샘플 로딩, 언로딩 시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정 결과를 한번 보시면 일단 유니포미티 같은 경우에 이제 알루미늄 옥사이드랑 하프늄 옥사이드를 6인치 20나노씩 증착을 해보았는데요. 유니포미티가 거의 0.6% 수준으로 굉장히 우수한 유니포미티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ALD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이키 물질을 좀 많이 주로 증착을 하기 때문에 이 유전 상수가 조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샘플을 만들어서 이제 프로브 스테이션으로 CV 그래프를 이용해서 요 공식을 계산해서 구해보았는데 지금 하프늄 옥사이드는 이제 22.4 정도, 알루미늄 옥사이드는 5.82 정도 결과값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 ALD로는 이제 타이나이트라이드랑 탄탈륨 나이트라이드를 이제 10나노씩 증착을 해서 요 템으로 이제 두께도 보고 이제 XPS를 이용해서 물질 분석도 해봐서 이제 우수하게 비율이 좀 증착된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4인치에 증착을 했을 때 유니포미티도 이제 타이 나이트라드 같은 경우에는 4%대, 탄탈륨 나이트라도 1%대로 우수하게 증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PVD로 이제 물리적인 방법으로 증착을 하는 장비를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스파터링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스파터링은 이제 이온화된 가스 원자를 이제 타겟 물질에 충돌시켜서 기판에 이제 방막을 형성하는 공정인데 DC랑 RF랑 이제 리액티브 스파터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스크린에 있는 거는 주로 메탈을 증착하는 DC 스파터, 논메탈 증착하는 RF 스파터, 그리고 하이스텝 커버리지를 증착할 수 있는 HC 스파터 이렇게 스크린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스파터의 원리를 하나 보시면 위치는 저희가 증착하고 싶은 타겟 소스는 음극에다 놓고 그다음에 저희가 증착하려는 이제 샘플 서브스트레이트는 양극에다가 위치를 시킬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양단에 DC 파워를 인가를 시키면 이제 음극에서 이제 전자가 방출이 되고 이제 방출된 전자가 아르곤을 저희 클린룸에서는 좀 주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르곤 기체 원자랑 충돌해서 아르곤 원자가 이제 이온화돼서 이제 이 이온화된 아르곤 양이온이 음극에 이제 충돌을 해서 실제로 이 물질이 이제 떨어져 나와서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이렇게 증착이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충돌하면서 또 다량의 2차 전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쇄적으로 계속 반복이 돼서 플라즈마가 계속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이나 단점을 보면 일단은 아무래도 스푸터링이 돼서 이게 에너지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방막의 응착력도 좀 우수하고 그리고 다양한 금속이랑 리액티브 스푸터링을 통해서 산화물이나 진화물 방막도 구현이 가능하고요.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이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공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전자나 이온에 노출돼서 이제 표면에 좀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데미지가 좀 생긴다는 것이 단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틸티드 타겟이랑 그다음에 HC 스포터랑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저희 클린룸에 있는 DC랑 RF는 여기 기울어져 있는 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HSC는 요 서브스트레이트랑 타겟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 일직선으로 마주보고 있는 거의 장점은 아무래도 이렇게 기울어진 것보다 이 샘플이랑 타겟이랑 거리를 줄일 수 있어서 최대한 불순물을 좀 덜 포함하게 증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HSC에 일단은 여러 가지 타입의 챔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타입이 이게 롱스루 챔버를 가지고 있는 타입이고 그래서 롱스루 챔버를 가지고 있고 밑에는 바이어스 파워를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타깃이 사실 스퍼터링이 당연히 무작위로 증착이 되지만 이렇게 바이어스 파워를 걸어주기 때문에 이 입자를 최대한 직선으로 좀 증착을 할 수가 있고 또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좀 나가는 입자들은 이 롱스루 챔버에 부딪혀서 좀 제거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일직선으로 증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따라서 그리고 또 이 HSC 스포터는 아무래도 파워도 DCRF보다 좀 더 높은 파워를 걸어줄 수 있기 때문에 공정 속도도 빠르고 그다음에 카세트가 있기 때문에 10장 정도 동시에 자동 공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요거 두 가지 이미지 다 저희 DC 스포터를 이용을 해서 한 그 샘플의 이 각도를 조절을 해서 틸팅이랑 다이렉션으로 짐작을 한번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비교를 해주면 이 바텀 스텝 커버리지가 이 다이렉션이 조금 더 우수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DC랑 RF 파워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요. DC로는 사실 구동체 자기 조금 불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원래 DC의 메탈, 그러니까 도체를 증착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메탈은 자유전자를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양이온이 쌓이더라도 이 양이온을 중성화시킬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부도체일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 응급 표면에 이렇게 양이온이 쌓이게 돼서 플라즈마도 좀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고 또 아킹 같은 것도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도체는 RF 파워를 이용해서 증착을 할 거고요. 따라서 극성을 빠르게 변경을 해서 이 전극 표면에 이렇게 양이온이 축적을 되는 것을 방지할 거고 나는 주로 13.56MHz의 고주파 전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DC랑 HSC의 타겟도 비교를 해보면 DC는 사실 이렇게 타겟이 중간에 N극, S극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타겟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시면 도넛 모양으로 일단 깎여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자석이 아무래도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도넛 모양의 타겟을 다 소모를 하고 나면 여기랑 여기에는 이제 타겟 물질이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HSC는 안에 있는 자석이 사실 움직이는 자석이기 때문에 타겟의 전면적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타겟 크기도 DC랑 RF는 이렇게 4인치, HSC는 이게 10인치 타겟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공정 진행 순서를 한번 보시면 일단 스탠다드 공정인데요. DC랑 RF는 일단 먼저 가스를 넣어준 다음에 압력을 맞춰서 그다음에 타겟 건을 가려주는 것을 원하는 타겟으로만 비우고 그다음에 먼저 증착 전에 타겟 표면을 한번 깎아주고 실제 증착을 한 다음에 끝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HSC도 마찬가지로 먼저 압력을 세팅한 다음에 디포지션을 하게 되는데 근데 HSC에는 아까 전에 그 리액티브 스푸터링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징크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O2 가스, 하이나이트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N2 가스를 넣어서 이제 증착을 진행을 하게 돼요. 주요 증착 물질은 DC에는 알루미늄이나 텅스텐, 실버, 크롬 같은 주로 메탈들을 좀 증착을 많이 하고요. RF 스포터에는 ITO, 알루미늄 옥사이드, TiO2. 그 다음에 HSC 스포터는 사실 타겟은 타이랑 징크랑 실리콘 옥사이드 이렇게 세 가지 타겟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그 엔투가스를 타이나이트라이드는 아르곤이랑 엔투가스를 요 비율로 넣고
징크 옥사이드는 아르곤이랑 오토가스를 이렇게 비율로 넣어서 증착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 결과를 보시면 HSC로 이제 징크 옥사이드랑 실리콘 옥사이드를 이제 6인치에 증착을 해보았을 때 3%대로 이제 유니포미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HSC 스퍼터로 텅스텐 에어 계필 테스트를 해본 건데 처음에는 이렇게 좀 보이드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유량이나 파워나 압력을 좀 조절을 해서 이제 보이드 없이 우수하게 계필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DBR 공정은 그 LED에서 그 밝기를 좀 개선할 때 쓰는 건데 아무래도 불전류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RF 스포터로 TIOT, HSC로 실리콘 옥사이드를 교차를 시켜서 증착을 하는 건데 보시면 이게 두 개가 좀 균일하게 증착이 돼 있어서 웨이퍼 투 웨이퍼의 좀 제형성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수 옥사이드는 이 물질 특성상 이렇게 주상으로 서 있는 결정성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HSC로 이제 증착을 해보았을 때 그 물질 특성에 맞게 주상으로 결정성으로 잘 증착이 된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스텝 커버리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이건 이제 실제로 이제 DC랑 HSC 스텝 커버리지를 비교를 해봤는데 아스펙 레티오는 아까 전에 그 LP랑 똑같이 2.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바텀 스텝 커버리지를 계산을 해봤을 때도 이 HSC가 역시 더 우수한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여기 옆면에 봤을 때도 HSC는 여기까지 좀 증착이 됐고 DC는 한 여기까지밖에 안 돼서 실제로 HSC가 조금 더 스택 커버리지가 좋은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스퍼트가 아닌 이빔 이베퍼레이터로 증착을 한 것도 하나 넣어봤는데요. 이빔 이베퍼레이터는 좀 직진성으로 증착이 되는 것이 특징이어서 보시면 여기 옆면은 진짜 거의 증착이 되지 않았고 여기 윗면이랑 아랫면에만 이렇게 증착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착이 되면 아무래도 리프트 오프가 조금 더 잘 되는 장점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러프니스를 AFM으로도 한번 측정을 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이빙 윌퍼레이터가 그 증착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그다음에 그 조진공에서 증착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DC보다는 지금 러프니스가 더욱 좋은 것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러프니스는 아무래도 이런 증착 속도나 파워나 압력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그 UCRF 씬필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